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23기 합격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김혜경 강사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이해라는, 즉 현장에 입문하시게 되면은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중요 업무들을 우리 수장님들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표를 보시면은 입찰 공고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자 선정 지침을 모태로 즉 절차를 준수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현장에 가서 보시면 관리 주체가 있을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 협력과 상생의 이제 파트너십이 필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입찰 공고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양자의 이제 그 집행과 의결기구로서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저 입찰 공고 과정을 계약 체결까지 이 순서에 관련된 부분을 화살표 방향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각종 각 조문을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의 연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게 역사나 마찬가지겠죠. 고시에 2010년 445호, 2010년 7월 6일이죠. 당시에는 국토해양부 고시로다가 공포가 됐고, 2018-614호, 즉 2018년 10월 31일부로 총 12번의 개정을 통해서 이 행정지침이지만 법규성을 적용받아서 의무관리단지에는 반드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자, 선정지침 제2조 적용 대상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의무관리 대상의 기준 자체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깊이 설명은 드리지 않고, 여기서는 위에서 말씀드리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즉 비의무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자 선정 지침의 적용 관련 부분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지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처, 정부의 행정부처에서 고시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예규를 통해서 공포하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침이라고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요한 건 업무를 행하다 보시면은요, 우리가 행정해석과 유권해석을 종종 말씀을 하시죠. 행정해석의 기본적인 의미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즉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련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의 장이 되겠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이 부분에서 행정해석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정부의 주권해석 관련 부분은 법제처에서 행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1조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사업자 선정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기준을 전자입찰 방식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과, 전자입찰 방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시행을 위한 위임된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을 규정을 한 것이죠. 자, 위임사항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별표를 보시면은 입찰의 절차, 그리고 참가 자격, 입찰의 효력,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겠죠. 그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실체적으로 보면은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절차적 준수를 통해서 입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조에서 그 주체별로다가 책임과 권한을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제2조를 살펴보니까 제1항에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고시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화면에 띄운 부분들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각 주체별 업무 부분을 법령을 빌려왔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자, 보시면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과 나목이 있는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관리 주체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선정에서부터 그리고 낙찰, 또 계약, 그리고 계약 이행 과정까지 모든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업무를 행하라 하는 부분들이죠. 여기서는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소독, 승강기유지나 이런 부분들은 강조 안 드려도 공동주택 임용사업에 관련된 관리체 고유 업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나목을 분리한 부분이 있는데 같은 관리주체 고유 업무에도 불구하고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용역과는 좀 다른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위탁 업무라든가 주민 운동설의 위탁이죠. 그리고 물품의 이제 구입이라든가 매각. 이 매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물 같은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잡수집 관련 부분들, 복리시설이 공동주택에는 또 많은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리시설의 사용료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보험계약 이런 부분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그 책임자가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주민운동시설 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이전에 사전에 정지 작업이 필요한 것이 있죠. 입주 등의 과반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가 사업자를 선정 집행하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모든 권한을 입주자 대표가 권한과 책임을 지고 주체로서 업무를 행하라. 그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직접 보수하는 공사인데, 이 의미는 우리가 주택법 제15조에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을 또는 건축법 제11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상 하자 보수 분양을 예치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러면 장기 수선 공사든가 일반 수선 공사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하자 보수 분양이 예치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입주자 대표의 공유 범위하고 달리 해석을 하셔야 된다.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업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업 주체 지급 고용 부분 하자 보수 비용. 이 의미는 통상 입주 아파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10년차, 즉 사업 주체에서 담보 책임의 종료를 모든 부분 손을 털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업 주체 관련 그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한 것 외에 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공용 부분에 한해서 하자 보수 비용을 합의금으로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입주자 대표에게 지급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 대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입주자 대표에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인데, 주택관리업 선정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고유 업무는 너무나 잘 아시겠죠. 강조 안 드려도, 즉 입주자 대표에서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낙찰자를 결정을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고 또 계약서에 관련된 이행 여부를 판단해서
어떤 하자 흠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라든가, 그렇죠, 해제 이런 권한까지 행사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입주대표의 고유 업무다 하는 말씀드리고, 밑에 보시면은 입주대표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관리 주체가 집행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쌍방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병존 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전기 안전관리 대행 업무 또는 위탁 업무에 해당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기준을 논하고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여기서 그럼 그 의미를 좀 분석한다 하면은, 입주 대표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주체로서 하고, 낙찰자를 결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 대표 회장 명의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후에 계약서에 관련된 이행사항에 관한 부분들을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집행의 의미 자체는, 예를 들어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정표에 관련된, 시방서에 관련된 사항들, 그 자재가 필요하면 자재 검수에서부터 작업자가 들어올 경우에 작업일지, 안전관리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 또는 준공까지 받아서 처리하는, 중간중간에 발생될 수 있는 뭡니까, 중도금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까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리 주체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적용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을 예외적으로 좀 분석한 겁니다. 우리가 고시제 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업주체 관리 기간중, 이 부분은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은 한 번밖에 없어요. 사업주체가 중간검사를 득하고, 즉 사용 승인을 득하고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되기까지, 관리권을 인수하기까지 의무적으로 사업주체 관리 기간이 있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 대표는 구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범위 자체가 어디까지냐? 사업주체 관리 기관에서는 사업주체에서 공동주택 관리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물론 여기에서는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 기술 능력이든가 장비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사업주체에서 직접 관리해도 상관이 없고, 또 어떻게 해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그 위탁사업자가, 즉 주택관리업자가 업무를 행한 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에 관련된 그 과실 여부, 이런 부분들은 사업주체에 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사업주체 관리기관에서는 직접 또는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다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통해서 관리권을 인수했을 때, 즉 입주자 대표에 인수를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해당이 된다. 즉 절차, 관리규약의 절차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 주의할 사항은, 입주대표가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입주대표 역할을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용역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경비, 청소, 소독 등등 이런 용역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에서 경쟁 입찰을 하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문을 살펴보면은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이라고 한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적격심사로 해당될 경우에는 적격심사평가위원회 기준 자체를 입주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주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로 하는 경우 자체는 좀 부적합하다 하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밑에 관리의 이관에 관련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죠. 3조 전자입찰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시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하는 것으로 공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거 살펴볼 필요 없이 전자입찰 시스템의 종류,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죠. 다들 잘 아시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우리가 늘 K아파트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하는 법률에 따라서 전자입찰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뭐 조달청에 관련되면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 이 부분도 수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떠한 회사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중요한 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는 국토교통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은 전자입찰 시스템,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따라서 1번이나 2번, 3번 어느 하나를 활용해서 입찰 업무를 진행할 때는 말 그대로다가 모든 부분들이 상호 연동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찰의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경쟁 입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일반과 제한과 지명 경쟁을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 뜯어볼까요? 그러면 일반 경쟁의 의미 자체는 대한민국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이분들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과정, 면허가 필요하거나 등록이 필요하거나 신고를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이죠. 실적도 묻지 않고 기술도 묻지 않고 자본금도 묻지 않고 사업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일반 경쟁 입찰이다. 자, 그럼 제한 경쟁은 실제적으로는 발주처에서 이 대상 영역이나 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뭐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등등을 살펴봤을 때 계약의 목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실적과 기술 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상 그 사업에 관련된 그 목적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현저하게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죠. 또 하나는 제한 경쟁 입찰을 하고자 할 때는 전국적으로 그 대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10개 이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10개 이상 있을 때만. 자, 그러면 지명 경쟁 입찰 살펴볼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특수한 기술, 그리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10인 미만,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다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업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지명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게 5개 이상 지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이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 어떤 부분이 될까요? 9개가 있습니다, 대상업체. 그럼 9개를 다 지명하겠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은 10인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명 경쟁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10인 이상 업체가 될 경우에는 안 되겠죠. 그건 부적합하겠죠. 그러면 5개 업체가 안 됩니다, 4개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다 지명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사업 실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 기준은, 기산일에 관련된 기준은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할 때 입찰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공고를 합니다. 몇 시까지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최근 3년간의 실적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최근 3년간의 의미는 만 3년이 아니에요. 회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회기, 1년간이라고 하죠. 자, 이 경우를
대입해서 판단하신다 하면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이 그냥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이라고 간주하죠. 그러면 12월 20일, 그리고 서류제출 마감일,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최근 3년간의 실적의 의미 자체는 서류 제출 마감일인 오늘까지 계약이 종료가 돼야 돼요. 계약이 내일 날짜로 종료되는 것은 실적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실적으로 간주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그러면은 3년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회기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마찬가지, 2019년 마찬가지 3년이 됐죠. 이게 만 3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2020년 12월 20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실적 자체는 포함이 다 같이 된다. 이게 3년 플러스 11개월 20일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실제 관련된 부분들을 그러면은 최근 3년간 실적 자체를 통상적으로 10개, 사업 규모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실적의 기준 자체는 개수는 10개예요. 그게 만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0개에 관련된 부분들은 1년 동안 10개가 충족되거나 뭐 3년 동안 해서 10개가 충족되거나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기술 능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술 능력은 실체적으로 보면은 공법과 설비, 성능, 물품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켰습니다. 전에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기술 자격. 그냥 사람을 기준해 가지고 기술 자격자를 가지고 기술 능력 판단을 했었는데 좀 완화시킨 것이죠. 뭐 특허공법도 한 예가 될 것이고, 설비와 관련된 어떤 성능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경우에 기술 능력에 관련된 부분도 제한이 가능하다. 자, 자본금 관련 부분 쪽은 실질적으로 법정 자본금이라고 다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그 사업을 인허가 받기 위해서, 또 등록하기 위해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자본금이 정해져 있다 하면은 그걸 법정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법정 자본금을 고려해서 해당 사업에 관련된 규모나 이런 기준들을 참조해서 자본금도 제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법정 자본금이 1억인데 자본금을 10억이나 15억이나 20억 정도로다가 제한한다 하면 이건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